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XM3 이텍 하이브리드. 즐거워서 좋다. 조용해서 좋다. 힘이 되어 더 좋다. 힘이 되어 더 좋다. 무엇보다 당신을 닮아 좋아.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XM3 이텍 하이브리드.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휴가철을 맞아서 주말 동안 전국의 해수욕장에 100만 명의 인파가 쏠렸습니다. 성수기 숙박비는 3배가량 오르고 자릿세와 바가지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그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2차 전지주의 급등락 영향으로 코스닥 지수가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역대급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의 전망과 주의점,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간편하게 마시는 겁니다. 민티. 최근 캠핑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6살 아이의 익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인 키즈풀에서도 2살 아이가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35대 폭염에 곳곳에서 물놀이를 즐기면서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캠핑장에서 익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셋인데 3살, 2살이고 걔 저리 케어하는 바람에 그런 쪽이 벗었어. 그냥 어제 뭐 잠수하고 노는 줄 알았다. 1.3m 높이의 수영장, 이용객들이 있었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금방 발견했으면 몰랐는데 조금 늦었어. 이제 목숨 맞췄어. 그래서 심정지 갔었으면 돼. 사고 직후 보호자가 심폐소생술을 진행 이후 구조 요청을 했다고 확인됐는데요. 저희가 출동했을 때는 CPR 하면서 상으로 구성하는 중이었어요. 경찰은 CCTV를 통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수칙이 다 쓰여져 있거든요. 보시면 숙박시설에 설치된 수영장의 경우에는요, 안전요원 배치 의무는 없는데요. 이용객에게 물놀이 안전수칙을 안내했다는 해당 업주. 반드시 보호자하고 같이 있어서 그게 동의가 안 되면 예약도 안 되고 또 문제가 계속해요. 사고가 발생한 캠핑장 인근에는 비슷한 시설이 밀집되어 있었는데요. 일부 이용객들은 관리 요원이 따로 없어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고 나는 건 나는 문제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항상 거의 같이 있기도 하고.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숙박업 내 비영리 부대 시설로 수영장 관련 안전수칙에서 제외되는데요. 자, 현행법상 구명조끼 외에 안전 규정은 없는 겁니다. 여기 간이 수영장이다 보니까 그 체육시설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입장료를 받으면 물을 쓰도 되고, 이렇게 물을 쓰 아니고 그냥 서비스 차원이니까. 수영시설로서의 기준이 없어서 지자체의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 전문가는 물놀이 시설의 경우 법적 규제를 포함 안전관리 의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대 시설에 물놀이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안전 조치는 취해놓고서 영업을 해야죠. 수심이 100cm 이하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당 한 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평 이하면은 또 수심의 깊이가 약간 낮으면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빠져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이런 규정에 허점이 있는 거죠. 지난 22일 인천에서는 무인 유아용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이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던 키즈풀 카페입니다. 풀장에서 놀던 2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부에는 장난감, 식탁, 휴식 공간, 그리고 수심 67cm 정도의 유아용 키즈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약자만 비밀번호를 받고 바로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키즈풀 상주 직원 없이 일정 시간 대관한 보호자가 아이들과 이용하는 형태인데요. 최근 이용객이 늘고 있는 추세인 신종업종인 무인 키즈풀. 공간 대여업으로 분류돼서 안전관리 의무조차 없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다른 업종으로 봤다라고 한다면은 뭐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의무가 발생을 했을 것인데 공간 대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펜션에 그냥 부대 시설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런 사례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이거든요. 결국 현재 지금 새로 생긴 업종들 때문에 이 법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런 물놀이 관련 안전사고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물놀이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서 행정안전부 관리에서 제외된 건데요.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업주나 부모님이나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이런 안일한 식 갖고 있으면 위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전요원 배치하고 또 구명조끼를 배치해서 꼭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시켜야 됩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 바닥분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 곳곳 크고 작은 물놀이장이 열렸는데요. 바닥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인 바닥분수. 여름철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이지만 일부 시민들 바닥분수 이용에 걱정이 앞섭니다. 둘째 같은 경우는 이런 데 갔다 오면은 약간 기침 감기도 생기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살짝 빨개지는 애들도 있는 것 같고. 그걸 이렇게 담다가 이게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며칠 전 바닥분수를 이용했다는 이용객. 한 2박 3일 정도 고열을 앓고 그리고 그 와중엔 또 뭐 구토도 하고 설사도 막 하고. 서울 시내 물놀이 분수 2곳의 수질 검사 결과 일부 시류에서 대장균 기준치의 18배 수치가 검출됐습니다. 구토, 설사, 눈병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전문가는 지속적인 수질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하는데요. 물놀이 수경 시설은 이제 수질 기준이 물환경보호정법의 이제 시행 규칙에 있습니다. 이제 pH하고 탁도, 그다음에 대장균, 잔류 염소 기준이 있거든요. 대장균의 지표가 어떤 수질 기준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면 바이러스나 감염성 미생물에 의해서 노출돼서 위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여름철에는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서 소독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위생을 위해서 물놀이 전 샤워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이물질의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건데요. 발표한 게 2,600개예요. 운영하는 건 4, 5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때만 이렇게 잠깐 좀 되다가 잊혀지고 그리고 이제 법규에만 좀 올라가 있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8월 말까지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인 시흥시.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 역시 단속을 준비 중입니다. 자, 이번 주도 폭염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건강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물놀이 안전관리와 인식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지난 주말 100만 명의 인파가 해수욕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따블 30만 원 언저리까지 가요. 성수기를 맞아 4배나 오른 숙박비에 해변에서는 자릿세까지 요구하는 상황. 초복도 아니고 뭐 지금 일색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릿세를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모처럼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바가지 요금 기승 현장을 밀착카메라 24시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더위를 식히기 위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천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는데요.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의 날씨.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거리에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해수욕장을 찾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날씨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여름이니까 기분도 좋고 머리 찔찔하니까 시원하고 바다 오니까 더위를 식히고자 가까운 바닷가를 찾았지만 자리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바로 자릿세 때문이죠. 텐트를 그냥 볼때를 빼고 돈 안 내면 뺀다고 지가 빼고 아침은 후딱거리하며 했어요. 짜증나는데. 오전 시간 해변가에 텐트를 설치하자 관리자가 자릿세를 요구했다고요.
가족도 아니고 뭐 지금 일색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신랑이 끝에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전 세계에 누구나 와서 이게 쉴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야. 내가 여기를 수십 년 동안 다니는데 이렇게 이런 경우는 내가 처음이었어요. 직접 가져온 돗자리나 파라솔을 펼칠 때도 자리세를 내야 한다고요. 해수욕장 여기 인천 사람이 왔다 갔다 저기 놓을 수도 있는데 그걸 자릿세를 10,000원씩 받는다고는 말이 안 되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뭐 딱 하나가 있고 시설에 비해서는 좀 가하다는 싶은 생각이 있죠. 이 자리세 때문에 기분 좋은 휴가가 부담으로 이어진 상황. 그 비용 기준을 확인해봤습니다. 텐트 가져와도 만 원에서 진짜 크기마다 달라요. 512 기준하고 이렇게 큰 거. 그게 법적으로는 조금 문제 없어요. 없어요. 주구청가한테 물어보세요. 조례상에 이제 빌려서 쓰는 파라솔에 대해서 다 규정돼 있고 저희 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서. 구청에서 지정한 조례는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 크기별 금액은 부과하기 나름인데요. 지난 주말 가장 많은 인파가 쏠린 강원도 동해. 하루 50만 명 가까운 피서객들이 찾았지만 이곳 역시 바가지 요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변을 찾은 피서객을 동행해봤는데요. 저희 파라솔 좀 대여하려고 그러는데요. 접힌데 그냥 앉으세요? 안내받은 자리는 작은 파라솔과 4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평상이었죠.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3만 원만 했으면 좋겠어서. 햇빛도 다 가려졌으면은 딱 적당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파라솔이 좀 작고. 직접 텐트나 돗자리를 가져오는 피서객도 있지만 자리세를 내지 않으면 해변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자리세를 내는 곳과 내지 않는 곳을 구분한 거죠. 이조차도 오후 6시가 지나면 또다시 이용요금을 추가 지불해야 합니다. 텐트가 있으면은 이게 지금 해변가는 3만 원이고 저 솔밭은 4만 원. 당연히 내는 건 줄 알고. 안내된 가격표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은 당황스러운데요. 본인 자기네들 사유 70초간 사용하니까. 매년 반복되는 휴가철 바가지 요금. 이뿐만이 아니죠. 밤이 된 해수욕장. 늦은 시각 발길이 끊이지 않는 먹거리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물놀이 후 배고픈 시민들로 가득 찬 거리. 해산물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합니다. 되게 먹었어요. 25만 원? 진짜 3시 해서. 밖에서는 사장님이 25만 원에 2마리 줄게 해놓고서 이제 안에서 약간 살짝 계좌이체 해서 약간 있는데.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포장마차. 1인분 주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1인분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문어를 근게 자를 겁니까 어쩔 겁니까? 문어 규격이나 전복, 마리수 이런 걸 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한 대로 우리가 지금 다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당황한 사람이 많습니다. 방어요. 가격 그래요? 8만 원? 숫자가? 얼핏 보기에도 가격에 비해서 부실한 양. 성인 2명이 먹기도 부족한 양이죠. 해수욕장 인근 식당은 어떨까?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매운탕은 8만 원 정도, 미역국도 10,000원이 넘고요. 생선회는 15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방어의 회가 몇 킬로예요? 회덮밥하고 물회 하나. 회덮밥과 물회는 각각 2만 원으로 4만 원이 넘는 한 끼 식사였지만 회를 몇 점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뿐만이 아닌데요. 해수욕장 인근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식당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를 하자 바로 제지하는데요. 시내는 아예 못해요. 장사해야 돼요. 시내도 6시 외에는 못해요. 여기 다 그래요. 시내는 막아놨잖아요. 영업시간이 다가오자 아예 주차를 못하게 구역 표시까지 한 상황. 자기네 식당 들어올 거 아니면은 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번 빼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가 알고 보니까 공영주차장이더라고요. 그거를 자기네 뭐 사유지처럼 사유 뭐 주차장처럼 그렇게 관리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지역 축제와 인기 가수 콘서트가 겹치면서 주말 많은 인파가 쏠린 충청도의 한 해수욕장인데요. 휴가를 즐기기 위한 가족 여행객들이 많았습니다. 축제한다고 듣고
왔어요. 아이들이 놀기에는 여기가 파도나 물 깊이가 좀 완만해서 더 안전할 것 같았어요. 축제 시즌을 맞아 바가지 물가는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평소 8만 원이던 숙박비는 30만 원까지 오르면서 4배 이상 급증한 곳도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극성수기 기간이거든요. 완전 더블이에요, 더블. 30만 원 언저리까지 가요. 갑자기 끝난 장마로 축제가 하나둘 열리면서 추가 요금을 요구한 숙박업소도 있었는데요. 당초에 제가 예약을 한 금액은 11만 원이었고요. 식사 결제를 요청했던 금액은 3만 원을 더 내라 그랬어요. 시에서는 기준 요금표를 등록해 놓은 상황이지만 그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계산대 앞에 놓인 기준표는 무용지물인데요.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모두 매진이었습니다. 난 없습니다. 나 찼어요. 21만 9천 이상. 35. 우리 다 가격이 되게 너무 싸게 받아. 늦은 시간에 끝나는 축제와 콘서트로 어쩔 수 없이 숙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비싼 숙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난감한데요. 쇼 끝나면 차가 다 끊겨서 숙소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축제 때문에 돈벌이 하려고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되는 바가지 가격 논란. 각 지자체는 물가 안정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완전히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만큼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와 정확한 규제로 모두에게 즐거운 휴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이 기록적 거래 대금 등 역대급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급락과 급등이 이어진 2차 전지주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 투자 과열로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7월 8만 원이었던 한 전기차 배터리 업체 주식이 153만 9천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가격 차는 약 26%로 2차 전지 테마주의 열기가 과열됐는데요. 다음 날인 27일 전날 대비 19.7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급락세에 손실이 커질까 하는 우려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27일 하루 동안 2차 전지 대표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14조 원 증발했습니다. 종가 98만 5천 원에 마감하며 급락한 하락에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변동성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는데요. 다시 12% 급등하며 주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로 복귀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 반전으로 28일 코스닥 지수는 3.39% 급등했습니다.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자 한 치 앞도 모르겠다며 불안해했는데요. 자동차 부품이 그 어떤 것보다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기차 부품주가 크게 성장했고 10배에서 20배까지 올랐다. 개인들이 주식을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도 많고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내린다고 했지만 올라버리면 그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이 또 다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락이 큰 이유는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종목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일부 겁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26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 지난 27일과 28일 공매도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기차 배터리 업체 주가는 지난 2월부터 급등세를 이어왔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로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했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로 주가가 상승한 건데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수요도 커질 것이란 기대감에 투자가 몰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의 2차 전지주 PER이 800배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800배고 올해의 실적을 반영한다면 한 100배 정도 됩니다. 매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전가율이 35% 폭등하지 못하는데 2차 전지주 소재 기업만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것은 고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우려감이 일기도 했습니다.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량은 약 7만여 대로 1년 새 8.6%나 줄었습니다. 2차 전지 테마주에 대한 투자 열기는 뜨겁습니다.
아직까진 기대감이 훨씬 더 큰 상황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 변동성이 극심하고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투자에 주의를 당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IT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20배, 100배씩 올랐다가 부도가 나거나 아주 소멸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테마주, 시류를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2차 전지주 실적이 주가가 올랐는 만큼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한다는 증여세 개편이 금수저를 위한 혜택이라고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평균 결혼 비용은 3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며 정부가 지난 27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결혼 및 양육 부담 완화에 나섰습니다. 결혼할 때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인데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양가 부모로부터 받는다면 최대 3억까지로 늘어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건 지난 2014년. 그 사이 물가와 집값이 올랐으니 낡은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며 결혼의 부담을 줄여 출산까지 유도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일부 금수저를 위한 부자 감세가 아니냐며 금액의 적정성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인 13.2%에게만 혜택이 있을 것이란 의견과 집값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그리고 집값이 3억 밑으로는 잘 없잖아. 현실치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요. 기획재정부는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감안해 1억 원 추가 공제안을 냈지만 과도하다는 의견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데요. 또한 비혼 청년들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서민 감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1억 5천씩을 이렇게 증여하기가 힘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미래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인구에 대한 문제, 이번 세법 개정에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 및 양육 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자녀 장려금 지원층을 연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넓히고 자녀 1인당 지급액도 최대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영유아 의료비의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했고 산후조리 비용은 소득에 상관없이 연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는 것일까요? 이번에 세금이 이제 줄어드는 감세 우리가 정책을 폈잖아요. 0.1% 정도 우리 총 세수에 그 정도 줄였기 때문에 세수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감세나 증세가 아니라 그냥 균형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내년 1월부터 면제안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흔적이 보이는지 의문입니다. 부모에게 재정 지원받아 결혼하고 출산하라는 사고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 문제를 너무 단편화시키는 건 아닌지,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과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 시대, 과연 인하될까요? 여름철 간식하면 치킨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 여름방학과 휴가철에는 치킨 수요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요즘 치킨 가격이 만만치 않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 간식인 치킨값 잡기에 나섰습니다. 3년 전까지 만 원대였던 치킨 가격, 요즘은 배달비를 포함하면 3만 원에 달한다고요. 잘 안 시켜 먹게 돼요, 비싸서. 총 5인 가족이면 2마리는 무조건 시켜야 되는데 뭐 사이드까지 추가가 된다면 거의 6, 7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생산비 상승과 집중호우에 따른 폐사로 육개 가격이 오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업계에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닭고기 공급이 늘어 육개 가격이 내려가도 치킨값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닭고기뿐 아니라 전기,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이라고요. 닭고기의 가격은 1년 전보다 10%가량 올랐습니다. 또한 1,500원이었던 배달 수수료가 평균 6,000원대로 4배나 올라 치킨값 인하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치킨값이 크게 오른 이유가 본사의 불공정 행위 때문이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노열티나 교육비 등 외에도 식용유 등 계약사상 필수 품목을 공급하며 마진격인 차액 가맹금으로 수익을 올립니다. 가맹점에 소스, 기름 등을 판 수익인 차액 가맹금. 치킨업계는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 비율이 7%로 외식업종 중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은 줄고 차액 가맹금 비율은 높은 비율로 유지돼 가맹점주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치킨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저희한테 큰 이익은 없어요. 오히려 치킨 가격이 오르면 재료값 인상으로 본사에 내는 돈이 많아지고 높아진 가격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면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들이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전가하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하는 거는 가맹본부가 가격이라든지 품질 모든 거를 다 교육을 시켜서 가맹점주들은 그냥 따라서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격 인상보다 더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맹본부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행위를 당연히 하려고 할 텐데 결국은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 있죠. 가맹본부가 좀 더 이익을 덜 취하고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들이 좀 이익을 보는 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 업은 1인 가구 첫 750만 돌파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 가구 수는 2,238만 3천 가구로 전년 대비 36만 가구, 1.6%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750만 2천 가구로 4.7%가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34.5%로 최고치를 또 경신했는데요.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19.2%로 가장 많지만 60대 이상 1인 가구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 80대 1인 가구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12.1%나 늘어나 전 연령대 증가율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다우는 인구 이동이 4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국내에서 이동한 인구가 142만 6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1974년 이후 4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인데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이동이 활발한 청년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매매량이 지난 4월에서 5월 15.5%가량 감소한 것도 이동 감소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최근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닭고기뿐만 아니라 시금치나 깻잎 등의 채소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네, 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약 100억 원을 투입해서 최대 30% 할인합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온라인 마트 또 전통시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심 한복판, 속옷 차림의 남성이 흉기를 든 채 시민들을 위협합니다. 빅데이터로 이것을 검색하자 5년간 270건이 발생하고 지난 10년 동안 흉악범죄 19.9% 증가, 재범률 75%이며 이번 달 약 12건이 발생한 흉기 난동입니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 출동한 경찰들이 한 남성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흉기 난동, 공공장소, 이상동기 범죄, 특수협박죄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저녁 6시 30분, 식사를 마친 남성이 식당에서 39cm의 흉기를 들고 나옵니다. 만취 상태였던 60대 남성은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했는데요. 뭔일인가 하고 이제 가서 봤는데 한 손에 칼을 쥐고 탕탕 치면서 위협을 하더라고요.
특수협박 등의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벌어진 사건. 난동이 벌어졌던 식당을 찾았습니다. 뭐가 잘못되는 게 숨기라서 다 없고 문을 열어놓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힘이 없잖아 기분이다. 그냥 밀다가 그냥 놔더니 칼 있는 거를 딱 집어들고. 시비 끝에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주인을 위협했다는데요. 어르신이 바깥에서도 막 그냥 벌벌벌벌 떨고 다니라 했을 텐데 무슨 칼 들고 다니라니까. 1시간이 넘게 이어진 난동. 남성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지난달 분포에 있는 병원에서도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줄게요. 뒤로 물러나세요. 그러니까 줄게요. 줄려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을 무시한다며 병실난 환자와 간병인을 흉기로 위협했는데요. 남성은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울산의 한 차량 정비소. 한 손에 망치를 든 남성이 걸어옵니다. 입구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더니 곧이어 정비소의 유리문을 내려치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은 30분 전 경찰에 범행을 예고하며 직접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파출소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인데요.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누구 하나 죽이고 싶은데 나 지금 망치도 들고 있는데. 수리비에 불만을 품고 흉기 난동을 벌인 건데요. 저기서 이렇게 날아왔으니까 너무 놀래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사소한 불만에서 시작된 범죄가 흉기 난동까지 이어집니다. 불안감 그리고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져 있다가 터져 나오면서 나타나는 범죄 또는 공격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작은 유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성이라든지 범죄가 터져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흉기 난동, 트라우마, 불안심리, 살인 예고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신림동 사건이 발생한 지 7일이 지난 28일, 거리는 고요하기만 합니다. 대낮 도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에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는데요. 불안감이 많이 커져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혹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이 조금 커졌고, 누구라도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옆에 누가 지나가면 좀 무섭고 좀 떨어지게 되고. 더욱이 사건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글과 흉기 구매 내역 사진이 연이어 SNS에 올라오며 시민들은 심각한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그런 글들을 자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는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범죄에 관련된 글이라든지 공격성에 관련된 글들을 보게 되면 더 불안감이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연이은 살인 예고글에 상인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기가 저한되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사건들은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포심을 조정하고 있잖아요. 길거리에 사람들도 많이 줄었고 애들도 없고 매장 오는 손님도 없고 그래서 이 장사에는 상당한 차질이 많았어요. 작성자는 지난 25일 협박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전문가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피의자가 구체적인 살인 예비 행위를 했다는 점, 예를 들면 흉기를 갖춘다든지 살인에 대한 구체적 방법들을 구상했다든지 이러한 점들이 드러난다면 훨씬 더 강한 형량이 적용되는 10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는 살인 예비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에 관한 위협 행위를 테러 방지법에 적용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흉기 난동, 심리치료, 반사회적 행동, 모방 범죄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난달 프랑스의 한 공원.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생후 22개월이었던 영유아와 어린이가 부상을 입은 난동 사건으로 프랑스에 충격을 안겨줍니다. 어떻게 저러죠? Ça va plus, il n'y a plus rien qui va quoi. Donc ouais non ça nous impacte pas mal, ça aurait pu être notre famille, ça aurait pu être des gens proches donc ouais on est plus en sécurité. Voilà. 최근 미국과 일본의 대중교통 시설에서도 흉기 난동이 발생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은 점차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사건의 피의자 조선.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지난달 콩콩 흉기 난동을 모방했다 말했는데요. 범행 장소 근처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수법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계획 범죄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흉기 난동의 모방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의 75%가 전과자로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는 동종 전과자의 상담 등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 수준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나 불평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사회를 향한 폭력으로 폭발하기 전에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나 상담, 대응 이런 걸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사라진 거리,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데요. 더 이상의 희생과 피해는 없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탄불에서 한 달 살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달 살기로 새롭게 만나볼 여행지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문명이 조화를 이루며 중세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 익숙하지만 낯선 풍경으로의 초대. 지금 이스탄불로 떠나보죠. 이스탄불에서 추천해드릴 만한 지역은요, 메이올루 지역, 메시데이köy 지역, 그리고 레벤트 지역입니다. 메이올루 지역은 관광지인 탁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대부분의 관광지를 굉장히 쉽게 갈 수 있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관광지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렌트료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메시데이köy 그리고 레벤트 지역은요, 관광지를 기준으로 메트로로 3개에서 5개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이동을 할 때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메시데이kö이라던가 레벤트 지역은 메이올루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저렴하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살기에서 가장 중요한 숙소 알아볼까요? 이스탄불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경민 씨의 집을 방문해봤는데요. 이스탄불은 굉장히 물가가 높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루 기준으로 페이를 측정을 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국 돈으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집의 장점은 바로 이스탄불의 대부분의 지역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탄불의 대중교통입니다. 이스탄불 여행하실 때 바로 이 이스탄불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스탄불 카드는 50리라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동하실 때 필요한 금액을 충전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한 카드를 찍고 게이트를 통과하자 등장한 여객선. 이스탄불에서 가장 유용한 대중교통 수단 중에 하나인 페리인데요. 요금은 항하로 약 500원. 저렴한 비용에 이런 멋진 풍경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인 셈이죠. 교통체증이 잦은 이스탄불에서 페리 이용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꼭 알고 계세요. 페리를 타고 도착한 곳은 비잔틴 미술의 최고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아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웅장한 규모와 분위기로 압도하는 성당. 그런데 내부가 좀 특이하죠. 이곳은 원래 성당으로 지어졌지만 과거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됐다고요. 희미하게 남은 성당의 흔적들 보이시나요? 두 종교가 묘하게 어우러진 아야 소피아 성당은 이제 이스탄불의 역사가 됐습니다. 잠시 후 성당에서 하루 5차례씩 진행되는 이슬람 신자들의 기도 시간. 남녀의 기도 공간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기도 시간에는 관광객들과 여자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고요.
엄숙한 종교 시설인 만큼 꼭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오시려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히잡을 착용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긴 팔과 긴 바지를 착용하셔야만 이곳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이스탄불의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잇는 갈라타교인데요. 구시가지 여객선 터미널은 맛집들이 쫙 모여 있어서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식당들이 손님들로 꽉 찼죠. 이곳의 최고 인기 메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음식, 바로 케밥인데요. 튀르키예 하면 케밥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케밥에는 소고기, 양고기 등 다양한 고기가 첨가가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케밥은요, 바로 고기가 아닌 아주 독특한 무언가가 들어가 있는 케밥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탄불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별미, 이 케밥은 대체 뭘까요? 올 여름도 한우, 좋아, 런, 삼겹살, 좋아, 런, 복숭아, 좋아, 런. 홈플런. 좋아하는 건 모두 시원한 가격으로 홈플로 달려. 홈플러스. 이곳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입니다. 튀르키예 하면 케밥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케밥은요, 바로 바다 위 식당에서 만드는 독특한 케밥. 그 속재료는 바로 생선이었는데요. 가시를 발라낸 큼지막한 고등어를 노릇하게 구운 뒤에 반으로 바른 바게트 빵 사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각종 채소와 취향에 맞는 소스들을 더해주면 이렇게 맛있는 고등어 케밥이 완성되는데요. 조금은 딱딱하지만 짭조름한 빵과 고소하게 잘 익어진 고등어, 싱싱한 상추와 양파가 어우러져서 금남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고 즐기는 사이 이스탄불 시내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은요, 이스탄불의 중심지 중 한 곳인 올타큐이라는 곳입니다. 올타큐에 오시면 아시아와 유럽 사이드를 연결하는 다리인 바로 보스포러스 제1대교를 볼 수 있고요. 밤이 되자 보스포루스 해협을 바쁘게 오가는 여객선,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갈라타 타워가 멋진 야경을 선사하네요. 생동감이 넘치는 이스탄불에서의 한 달 살기 비용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지금까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 튀르키예 이스탄불이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 외래종 파충류인 왕도마뱀과 그물무늬 비단뱀이 영주에 나타난 겁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대형 파충류 출몰. 심지어 지난달엔 악어의 목격담까지. 확인을 위해 경북 영주를 찾았습니다.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고 무섭고 그랬었죠. 조그마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도마뱀 나왔다는 곳이 여기가 맞나요? 아, 예, 맞아요. 어디서 묵지 잡으셨나요? 이쪽에 창고 뒤에서 여기서요. 지난 목요일 이곳에서 발견된 왕도마뱀. 직원이 도마뱀 큰 게 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에이 그 뱀이 얼마나 크겠어. 근데 아니요 정말 커요. 이러는 거야. 우리가 흔히 보는 도마뱀의 10배 크기인 왕도마뱀이었는데요. 있는 거 보고 올무로 만들어가지고 올무에 목을 끼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잡았어. 끈에 묶여 포획된 왕도마뱀. 끌려 나오는 모습이 얼핏 보면 작은 반려견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공격하거나 피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다는 왕도마뱀. 곧이어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미 포획을 해놓은 상태여서 네. 저희가 포획 장비를 사용해서 다시 안전하게 포획을 했습니다. 포획된 왕도마뱀은 영주시 환경보호과로 인계되었는데요.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을 거쳐 현재는 구미의 동물원에서 임시 보호 중이라고요. 모두를 놀라게 한 왕도마뱀, 녀석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작진을 반기는 도마뱀, 혹시 이 녀석일까요?
자, 사육사를 따라 주인공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우, 저 찾으셨나요? 제가 바로 영주 왕도마뱀입니다. 자, 바로 확인해 보는데요. 영상 속 그 주인공 맞네요. 들어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일단 먹이는 급여하지 않고 물만 먼저 계속 급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4kg의 몸무게, 몸 길이는 72cm.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사바나 왕도마뱀입니다. 이 친구들은 아프리카 지역에 서식하는 도마뱀이고요. 이 친구들은 국내에서는 서식하지 않는 종입니다. 또 지난달 영주에서는 악어 출몰 신고로 열흘이 넘는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He swim 5 meters away. Start here to the tall grass. 이제 악어일 수도 있다 그거라고 얘기했을 때 와 진짜 실제로 보고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악어 출몰의 진실은 무엇일까? 악어가 나왔다는 영주시 문수면의 내성천을 찾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악어를 보니까 저 모양이 형태가 악어일 수도 있겠다. 최근에 도마뱀 나왔는 거 보셨죠? 예. 걔를 보고 그분들이 착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꼬리며 생김새가 정말 비슷한데요. 일반인들이 보면은 이 왕도마뱀하고 악어의 외형적 형태가 슬쩍 지나쳐서 보면 유사할 수 있어요. 특히 긴 꼬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착각을 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론과 무인 카메라를 동원한 악어 수색 대작전이 이어졌는데요. 영주시는 왕도마뱀이 목격담 속 악어일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악어가 목격된 장소와 도마뱀 발견 장소가 약 11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왕도마뱀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습성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이것만 충분하다면 며칠이 걸려도 모르겠지만 며칠 걸려도 충분히 11km 이상을 이동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바나 왕도마뱀은 신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사육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키우다가 유기되었거나 아니면 동물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기르다가 빠져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런데 영주에서 발견된 대형 파충류 왕도마뱀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도마뱀이 발견되기 3일 전 인근 공장에서 비단뱀이 발견된 겁니다. 태국에서 온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비단뱀. 현재 녀석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자, 바로 이 녀석이 동남아 열대 우림에서 서식한다는 비단뱀입니다. 그물무늬 비단뱀이라고 하는 친구고 세계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뱀입니다. 그래서 수컷은 3에서 4m, 암컷은 5에서 7m까지 자라는 굉장히 큰 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건 드문 일이라고요. 현재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하지만 파충류라는 동물 특성상 적응하는 기간 동안 먹이를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2m 정도 길이의 비단뱀. 그런데 열대 우림에서 서식하는 비단뱀이 어떻게 영주에서 발견된 걸까요? 현장에서 모르고 우연히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다가 발견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배를 타고 오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한번 식사를 하면 충분한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우연히 컨테이너에 따라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혹시 야생동물을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접촉하거나 포획하거나 하는 것은 자칫 위험하거나 이제 관련 법규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야생동물 보호센터나 공공기관에 먼저 연락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왕도마뱀부터 비단뱀 출몰 소동까지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외래종 야생동물의 관리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인크레더블 캐스퍼. 미세한 떨림까지 정밀하게 지켜보고 숙면으로 인도합니다. AI 핫텐루 슬립 드림. 생각하라. 수분이 많은 한국인의 음식. 이렇게 줄여서 버리는 수분 제로 기술을 생각하라. 수분을 제로로, 처리를 제대로. 스마트 카라. 영도와 백도의 첫 만남. 백도씨 끓인 물과 영도씨 직수 얼음. 본 적 없던 만남이 본 적 없던 정수기로 태어나다. 쿠쿠 제로백 끓인 물 얼음 정수기. 요즘 넷플 모범, 아이랑 넷플 모범, 없으면 서운한 뽀로로, 전 세계 아이들이 사랑하는 핑크퐁, 어른이 봐도 재미있는 라바까지. 요즘 넷플 모범, 넷플릭스. 오직 유플러스에서만 사전 예약 시 플립스윗 카드 100% 증정. 이런 혜택 유플러스만의 Why not? 임플란트 잇몸 관리 어렵다면 좋은 해결책을 알려드리죠. 컴카드. 잇몸염증 및 치주질환 예방까지. 뽑고 올리고 따르고. 30초씩 임플란트 후엔 잇몸 관리하세요. 잇몸 가드. 컴카드. 제가 가겠습니다. 포드 액션의 정점. 유쾌하게 터진다. 한국 영화 카체싱 원탑. 이제는 총쏴 빨리 비공식 작전. 8월 1일 극장 대개봉. 앞으로의 모든 여름은 이곳에서 보낼 생각입니다. 양모. 여름엔 양모로 프리미엄 울 라이프 스타일 크리스피 바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특히 도심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 현상이 나타난 곳이 많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